새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호흡. 탄생의 순간은 언제나 신비롭다. 망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곧바로 서고 걷는다. 이처럼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거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미가 가진 뇌 기능의 70~80%에 해당하는 뇌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아기의 뇌 기능은 엄마 뇌 기능의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어난 뒤에도 무려 20년이란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성장하고 발달하며 완성되는 인간의 뇌. 이 길고 긴 뇌 발달의 여정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빵,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혜림이. 콩 하지만 혜림이는 1학년 아이들이나 할 법한 받아쓰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 쓰세요. 눈, 톱, 톱, 햄, 햄, 번번이 엉뚱한 낱말을 적는 혜림이. 낱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해서다. 청각장애를 겪은 혜림이는 아직도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언어 발달이 심각하게 늦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낱말 중에서 찾으세요. 혜림이가 12년 9개월인데 생활 연령이 지금 낱말 이해력 검사에서 이제 5년 6개월 정도 수준이 나와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문장 이해력으로 가고 하면은 좀 더 떨어져요. 올해 7살이 되는 진이도 혜림이처럼 심각한 청각장애를 겪었다. 하지만 진이는 혜림이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칼로 사과를 깎아요. 칼로 사과를 깎아요. 그렇지. 아저씨 눈이 커요. 아저씨 눈이 커요. 과자 안 먹어요. 과자 안 먹어요. 나한테 공 던져. 나한테 공 먼저 던져. 한 번 더 하자. 언제 선생님이 먼저 넣었어? 나한테 공 던져. 나한테 공을 던져. 그래. 진이? 야, 바이올린 한다고? 오랜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 진이는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해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지난 1년 동안 바이올린을 배운 진이는 틀린 음을 잡아가며 동요 한 곡을 정확하게 연주했다. 의료진을 감탄하게 만든 진이. 진이의 모습 어디에서도 청각장애의 흔적은 볼 수 없었다. 지금 진이는요.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일반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나 뭐 다른 어른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령의 그 또래에 있는 아이들하고의 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표현이나 이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이처럼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청력을 회복한 시기였다.
선천성 난청이었던 진이는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됐을 때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아 청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언어 치료를 받았다. 혜림이 역시 태어날 때부터 보청기를 써도 거의 반응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난청이었다. 하지만 혜림이는 12살이 돼서야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청력에 의한 그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2세 내지 3세를 훨씬 지난 12세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언어 발달이 아주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수술했기 때문에 지금 수술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고 또 언어 치료가 앞으로 장시간 계속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천성 난청의 경우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의 어린 환자들에게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권장한다. 오랫동안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받아도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오랜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따라서 언어 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한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보다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한 환자들일수록 정상에 가까운 언어 발달 상태를 보였다. 이는 우리의 뇌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뇌에서 파란색을 띠는 부분은 청각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저대사 영역인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뇌는 다른 자극들로 인해 대사량이 증가되면서 저대사 영역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청각이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청각은 귀에서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대뇌 피질에서 받아들이고 그게 언어, 나중에 또 그 쓰기라든지 여러 군데 다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빨리 자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뇌 피질에 자극할 수 있는 부위가 나중에 다른 자극으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늦게 만약 와우이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 청각 자극이 들어갈 자리가 더 없어지게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마 그런 연유로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을 해서 자극을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뇌는 온갖 자극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그리고 자극은 뇌를 변화시킨다.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릿속에는 대략 1천억 개의 뉴런과 5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호흡과 반사작용, 심장 박동 등을 관장할 뿐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뇌가 환경에 자극을 받아 성장하는 속도는 탄생 직후가 가장 빠르다. 출생 이후 불과 몇 달 동안 시냅스의 수는 1천조 개 이상 늘어난다. 나무가 가지를 치듯 아기의 여러 가지 경험과 자극에 의해 시냅스는 빠르게 증가한다. 대뇌 작용을 지배하는 기본 회로는 생후 3년 안에 완성된다. 따라서 생후 3년 이내에 받아들인 자극에는 매우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 기간 내에 받아들이지 못한 자극에는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생후 4주에서 12주 된 새끼 고양이의 한쪽 눈을 가려놓는 실험은 뇌발달의 시기를 놓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새끼 고양이의 왼쪽 눈을 가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한 뒤 두 눈에 똑같은 자극을 주자
왼쪽 눈은 오른쪽 눈과는 달리 자극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눈 생활을 한 새끼 고양이는 왼쪽 눈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왼쪽 눈을 쓰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각 자극이 많이 제시된 쪽의 눈은 많은 수의 뉴런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영역들이 확대가 되고 반대로 시각 자극이 제시되지 못한 눈에서 오는 신호는 더 이상 시각 피질의 뉴런들을 흥분시킬 수 없어서 아주 적게만 표상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각 자극이 박탈된 쪽에 있는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더 이상 시각 피질의 뉴런들을 흥분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뇌 발달 과정에는 일단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적 시기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당된다. 결정적 시기에는 적절한 자극이 있으면 뉴런 사이의 연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사용하지 않은 뉴런 사이의 연결은 끊어지고 사라진다. 이처럼 뇌의 발달은 결정적 시기의 성장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뉴런들 간의 연결이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발달상의 중요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기에 균형된 자극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극을 적게 경험하고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자연 환경에서 존재하는 자극이 균형된 자극 경험을 하는 것이 대뇌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은 감각, 운동, 인지, 언어 등 각각의 뇌 기능이 활발하게 발달되는 최적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을 최신의 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사진들이다. 사진에서 뇌 영역은 성장이 빠르고 활발할수록 붉은색을, 성장이 더딜수록 초록색을 띈다. 연구 결과 인간의 두뇌는 앞에서부터 뒤로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어날 때 성인 뇌의 25%인 350g에 불과하던 뇌는 생후 1년 만에 1000g에 도달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한다. 0세에서 3세까지 뇌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달하지만 3세 이후에는 부위별로 발달이 집중된다. 3세에서 6세까지는 사고와 인간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에서 신경회로의 발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7세에서 12세 사이에는 뇌회로의 발달이 입체와 공간적 인식을 담당하는 부정엽과 언어 기능을 하는 측두엽 부위로 옮겨오게 되며 13세에서 15세 사이에는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뇌 뒤쪽으로 발달이 옮겨가게 된다. 우리의
아이의 뇌는 결국은 태어날 때 성인 뇌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결국은 20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적절한 자극, 교육적인 환경에 의해서 뇌가 발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교육과 환경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 아기의 뇌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달한다. 따라서 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이 필요한데 특히 엄마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접촉은 아기의 두뇌와 정서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터치 리서치 연구소. 이곳에서는 지난 20년간 신체 접촉이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아기와의 접촉은 아기의 뇌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터치 리서치 연구소의 미숙아 병동에서는 이런 효과를 미숙아들에게 활용하고 있었다. 바로 아기 마사지다. We've seen in a number of studies that babies that receive the massage therapy are able to be discharged up to 5 days earlier than they would if they were not receiving massage therapy. And this is partly because they gain more weight over a short period of time, so they're able to attain a level of health that allows them to stay out of the ICU. 이 치료법의 효과는 상당하다. 마사지 치료를 받은 미숙아들은 체중이 하루 평균 21%씩 증가했다. 또한 마사지 치료를 받지 않은 미숙아보다 활동적이고 깨어있는 시간도 길었다. 의료진은 피부 접촉이 뇌에 있는 화학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소화 흡수를 증가시켜 미숙아들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믿고 있다. What we learn is that when you touch the baby, it increases the activity of the vagus through our indirect measure of EKG. And that's why we think babies are growing more with touch, because somehow we're stimulating the vagus, which then helps with the release of food absorption hormone. 과연 피부 접촉은 아기의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일까? 제작진은 중앙대학교 전선의 교수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생후 4개월 된 두 아기의 엄마에게 아기 마사지와 체조를 가르쳤다. 뭐가 그렇게 좋아? 그리고 이제 오일을 놓고 많이 묻히지 말고 조금만 해가지고 손바닥에 놓고 피부 온도랑 똑같아지게 이제 좀 이렇게 덮여서 손바닥에 덮자. 아래서부터 위로 발바닥을 천천히. 근데 약간 힘을 줘서 약간 힘을 주면서 천천히 아기가 이 그 마사지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자극을 느낄 수 있고 뽕뽕뽕뽕뽕뽕뽕 아, 뽕? 이거 무슨 소리야? 뽕?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야? 뽕? 이거 뭐야? 뽕? 뽕? 아유 여기 뽕? 어이 누르고 어유 뭐야? 어유 아기는 새로운 자극이 마음에 들은지 금세 반응을 보였다. 아이고 발 쭉쭉이
발 쭉 펴고 아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아이고 기분 다시 이제 쭉 다시 한번 쭉 다시 한번 쭉 이게 뭐야 올라왔다 오쇼쇼쇼쇼쇼 내리고 시원해 둘 셋 아기 마사지와 체조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실험팀은 두 아기에게 마사지와 체조를 3주 동안 매일 해주도록 했다. 옆으로 돌아서 내려주고 3주 뒤 두 아기와 엄마는 다시 연구실을 찾았다. 두 아기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다. 아기 마사지와 체조는 아기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자 위에서 다리 X자 위에서 다리 옆으로 아기 마사지나 체조를 하기 전과 아기 마사지나 체조를 하고 있을 때의 뇌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아기 마사지나 체조를 하고 있을 때의 뇌파는 평상시 아기의 뇌파와는 확실히 달랐다. 뇌파를 분석해 만든 두뇌 활성 사진이다. 평상시에 비해 마사지와 체조를 했을 때 두정엽 부위를 중심으로 두뇌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뇌파 측정 결과 아기 마사지를 할 때는 평상시보다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파는 주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이완을 하거나 기분이 좀 좋은 상태 그럴 때 주로 나타나는 파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기 발 마사지를 할 때 알파파가 좀 증가되는 그런 그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의미는 아기가 상당히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평상시보다는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체조 역시 아기의 뇌파를 변화시켰다.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잘. 네. 만세 밀어 만세 오 만세 다시 한번 만세 차려. 아기에게 체조를 시켜주었을 때는 평상시보다 감마파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마파가 상당히 증진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마파는 주로 우리 사람들이 인지적인 작용을 그러니까 두뇌를 쓰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파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기 체조를 시켜주고 움직임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기 인지적인 작용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행동 발달은 뇌 발달과 직결된다. 아기는 손바닥에 무엇을 쥐어주든 손가락 전체를 오므려 감싸준다. 아직 손가락을 따로따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기는 성장을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집어들고 쥐고 만지고 밀치면서 터득한 손의 감각이 뇌의 정교한 신경망을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인체 각 부위의 기능을 관장하는 뇌 부분을 뇌 위에 펼쳐 지도를 만들면 뇌의 핵심 부분인 운동중추 사령실 면적의 30%가 손에 해당한다. 뇌 지도 위에서는 우리의 인체는 몸통에 비해 손이 지나치게 큰 기형적인 모습이다. 결국은 신경세포가 약
30%가 이 조그마한 손을 움직이는데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손에 정밀한 이러한 운동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을 잘 움직이고 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교를 하고 공작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뇌의 운동 중추를 발달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 아기의 뇌는 발달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 기는 과정을 거쳐서야 걷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기기는 양쪽 팔다리를 번갈아 움직이기 때문에 양쪽 뇌에 자극을 주게 된다. 충분히 기는 과정을 거친 아기는 비로소 양쪽 뇌가 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걷기 단계로 들어선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행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기능 과정을 잠깐만 거치거나 아예 건너뛴 후 곧바로 걷는 아기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보행기는 아기들의 걸음마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기가 오히려 아기의 운동 발달과 뇌 발달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기를 사용한 아기 102명과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은 아기 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행기를 사용한 아기는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은 아기보다 기고, 혼자 서고, 혼자 걷는 것이 모두 늦었다. 보행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24시간 늘어날 때마다 아기가 혼자 서고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일 정도가 지연된다는 결과였다. 보행기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넓적다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넓적다리 근육이 발달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걷는 것들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골반 근육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소대변 가리기 이런 것들도 느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보행기를 탔을 때 앞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소아과 의사들은 그 보행기 사용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TV나 비디오를 보며 혼자 앉아있는 모습은 이제는 흔한 풍경이다. 가능한 어렸을 때 시청각 자극을 주는 것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기들을 TV 앞으로 데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기의 지나친 시청각 자극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만으로 3세 전에는 우리 뇌가 급격히 발달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나친 어떤 그 시청각적인 자극은 일종의 뇌 손상 개념으로 뇌세포막의 과활성화라든가 이로 인해서 정서, 심지어는 그 사회성까지도 일부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전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기관의 놀이치료실. 행동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 놀이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제작진은 놀이치료를 지켜보던 중 유난히 돌출 행동이 잦은 한 아이를 발견했다. 선생님들하고 멋지게 멋지게 인사할 거예요. 저 인사대장이요. 선생님 약속 잘 지키는 친구 인사대장. 현수는 놀이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고 선생님의 물음에도 반응이 없었다. 자유활동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 애들이 오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행동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현수. 그런데 현수의 이 같은 행동 발달장애는 유아기의 지나친 비디오 시청 때문이라고 엄마는 믿고 있었다. 이거 봐, 끝났어요. 꺼내. 꺼내고. 이제 대 꺼내요. 돌 때부터 혼자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다는 현수는 아기 때부터 유난히 TV 화면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경우도 TV 광고도 돌쯤에는 TV 광고가 이렇게 화면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채널을 확 돌면은 다시 그거를 보려고 징징대고 울었어요. TV 꺼요. 엄마 이거 끌 거야 이거. 비디오에만 열중한 채 다른 데는 통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가 걱정돼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 그게 이제 자꾸 사람하고의 관계가 자꾸 생기면서 그런 광고나 그런 거 비디오 테이프, TV 뭐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조금씩 멀어지고 사람하고 놀게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착도 적고 눈 맞춤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 말이 늦으니까 이제 큰 병원을 갔을 때는 그러니까 전반적 발달 지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표현 언어, 수영 언어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표현 언어가 13개월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4세였는데. 현수는 지금도 비디오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네, 그리고 꺼. 그만 끝. 비디오 꺼. TV 끄세요. 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끌게. 형님 TV도 끄세요. 왜? 더 보고 싶어요? TV 꺼요. 엄마는 현수를 TV에서 띄워놓기 위해 실랑이를 할 때마다 현수가 혼자 비디오를 보게 놔두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했다. 여기 끄고 안 보여주겠죠. 그리고 보여주더라도 짧게 보여주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겠죠. 그러니까 혼자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형님 클래스 가져왔어, 엄마가. 현수의 경우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TV를 시청한 어린이는 취약 연령이 됐을 때 주의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제 그만. 미국 시애틀의 한 아동병원. 드미트리 박사는 3세 이전의 TV 시청이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했다. (1세와 3세) 아이 2,600여 명을 추적 조사해 연구한 결과 1세와 3세 두 어린이 집단의 TV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이들이 7세가 됐을 때 주의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은 10%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ell, our concern is that that we're conditioning the brain to expect a very high level of stimulation. That the newborn comes to view the inputs from television as being normative, and then by comparison, reality seems boring. This is what we see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r even children with short attention spans. 엄마. 도윤이 씻게요. 도윤아, 전화.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아기는 한 단어를 말하기 시작한다. 이게 뭘까? 이게 뭐야? 두 돌이 지나면서는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한 말 사용이 증가한다. 어디다 하는 거야? 좀 이따? 그래. 물도 있어요? 맘마도 생겼다. 맘모스처럼 생겼어요? 이빨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30개월이 되면 5개 이상의 낱말을 조합해 말할 수 있으며 3살이 되면 어휘수가 1천여 개로 증가한다. 하지만 읽고 쓰기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 또한 뇌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뇌에서 언어 기능과 연상사고를 담당하는 축두엽 영역인 칼로좀 이스무스의 성장률을 관찰한 사진이다. 4세에서 6세 아동의 경우 칼로좀 이스무스 영역은 초록색이다. 성장률이 0에서 20% 사이임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7세가 되면 85% 이상으로 최고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12세가 될 때까지 계속 80% 이상의 빠른 성장률을 보인다. 하지만 12세가 넘으면 16세가 될 때까지는 다시 0에서 25% 사이로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이는 6세에서 12세 사이가 언어 학습의 최적 시기임을 알려준다. 우리의 언어 중추가 있는 이 척도에 부여있는 한 이제 6세에서 한 12세 경 사이에 가장 빠르게 발달한다. 물론 태어나서부터 꾸준히 발달하지만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언어 교육은 결국은 이 시기에 시키는 게 좋겠다. 외국어 교육도 우리가 언어 중추가 어느 정도 회로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시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는 아이들에게 언제 언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애는 5개월 정도 됐어요. 아이 한글 공부는 그럼 언제쯤 시키세요? 한글 공부는 아까 교재 같은 거는 3개월부터 사서 조금씩 하고요. 근데 저는 한 6개월 정도부터 시킬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돌 정도는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어는요, 아무래도 우리말을 먼저 접하니까 영어는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언어는 무조건 빨리 배우는 게 좋다는 인식은 6세 이전의 아이들을 조기 언어 교육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2~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영어 교육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아이의 뇌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언어 교육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02년 우나미 교수팀은 4세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30분씩 8회에 걸쳐 단기간에 영어 교육을 실시했다. 두 집단 모두 정식으로 영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로 구성됐다. 영어 교육은 4세 이하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했고 노래와 게임 등을 접목시켜 진행됐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영어 교육을 시작하면 영어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배운다고 생각한다. 과연 영어 실험 교육에서는 어땠을까? 4세하고 7세를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게임, 노래, 찬트 이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직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만큼 기억력이 좋지가 않았어요. 기억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의 그 긴 가사들을 따라하지 못했고, 또 게임을 했을 때도 아직은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게임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 습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배우는 속도가 7세에 비해서 굉장히 느렸어요. 아이들에게 걷고 뛰고 달린다는 뜻이 담긴 영어 노래를 동작과 함께 따라 부르게 했다. 7세 아이들은 노래와 동작만으로도 그 뜻을 쉽게 이해했다. Stand up, please. Walk to the door. Door, 문이에요. Walking. 어떻게 하는 거 배웠죠? Walk to the door. Walk to the door. 방금 노래로 배운 워크란 단어를 사용하자 7세 아이들은 워크라는 말을 이해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Open the door. Very good. Walking. 하지만 4세 아이들은 똑같이 노래와 동작을 따라하고도 걷는다는 워크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Sit down, please. Walking to the door. Walk to the door. Walk to the door. 문 to the door. Walk. 거기까지 가세요. Walk to the door. Go. 그리고 또 제일 그 장점이 어릴수록 더 발음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실험 대상 아이들은 4세 아들이 발음이 더 좋지 않았어요. 4세 아이들은 영어 발음에도 아기 발성이 나타났다. S 아니고 yes. 또한 선생님이 발음을 여러 번 교정해 주어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아닌데. 아니 틀렸어. 그건 모르는 거야. No. Listen. Listen carefully. Listen. Peach. Peach. 피추 아니야. 누가 추 그래? 피치. 아니야. 다시 들어봐. Peach. 끝에 그냥 peach. Peach. 8번의 영어 실험 교육이 끝난 후 연구팀은 아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능력 검사를 실시했다. 영어 능력 검사에서도 7세 아이들과 4세 아이들은 큰 차이를 보였다. 총점 92점에서 7세 평균은 60.6점, 4세 평균은 29.9점으로 7세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일찍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면 더 빨리 쉽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아직 유아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더 발달이 돼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뇌의 발달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또한 뇌과학은 지나친 선행 교육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아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배울 내용을 미리 선행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뇌 발달 측면에서 맞지 않죠. 뇌가 아직은 회로가 엉성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과도한 자극이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 뇌의 회로는 과부하가 일어나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과잉학습 장애 증후군, 과잉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혹은 이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영유아 시기의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실시했다. 한쪽 G그룹은 좋은 환경에서 사육했고
반면 또 다른 G그룹은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루 6시간씩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에 가둬두었다. 이 같은 조건에서 60일 이상을 사육한 뒤 물이 든 수조에 넣고 미로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와 정상 쥐가 물속에 놓여진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정상 쥐보다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었다. 이는 쥐의 기억력이 손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뇌는 전기 신호를 받아 자극을 전달하는 수상 돌기가 정상 쥐보다 위축돼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뇌에서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임신 중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우리 아기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과잉 이러한 교육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직접 놓일 때가 훨씬 아기의 뇌 발달에는 좋지 않다. 반대로 좋은 환경, 풍족한 환경, 충분히 놀고 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한 아이들의 뇌 발달은 상당히 좋고 기억력도 좋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수많은 자극과 경험의 홍수 속에서 보다 탄탄하게 성장한 인간의 뇌는 이제 완성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여기 한 장의 그림이 있다. 작은 네모를 나열해 그린 삼각형이다. 왼쪽 그림은 그림 1을 보고 오른쪽 뇌를 다친 환자가 그린 그림이다. 운의 환자는 전체 삼각형은 보지 못한 채 작은 네모만을 그렸다. 분석적이며 논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왼쪽 뇌만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반면 오른쪽 그림은 그림 2를 보고 왼쪽 뇌를 다친 환자가 그린 그림이다. 작은 네모는 무시한 채 커다란 삼각형만을 그렸다. 전체적이고 직감적이며 창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오른쪽 뇌만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한 그림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같이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뒤 그대로 따라 그리도록 했다. 아이들이 그린 각각의 그림은 그림을 그린 아이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렇지. 하나. 이번에 작게 그래. 너무 잘했다. 뇌 발달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아이들의 그림. 옳지. 아 이쁘다. 그렇게 하고 있어.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지만 뇌가 성장하며 재구성되듯 그림은 점차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원형과 같은 그림이 그 형체를 드러내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뇌는 세상에 나오면서가 아니라
완성되기까지의 길고 긴 과정 속에서 진정한 탄생의 의미를 갖는다. 반드시 거쳐야 할 시기들을 지나고 수많은 자극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뇌. 이제 우리의 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 새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호흡. 탄생의 순간은 언제나 신비롭다. 망아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곧바로 서고 걷는다. 이처럼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거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미가 가진 뇌 기능의 70-80%에 해당하는 뇌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아기의 뇌 기능은 엄마 뇌 기능의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어난 뒤에도 무려 20년이란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성장하고 발달하며 완성되는 인간의 뇌. 이 길고 톡 햄 번번이 엉뚱한 낱말을 적는 혜림이 낱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해서다. 청각장애를 겪은 혜림이는 아직도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언어 발달이 심각하게 늦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낱말 중에서 찾으세요. 혜림이가 12년 9개월인데 생활 연령이 지금 낱말 이해력 검사에서 이제 5년 6개월 정도 수준이 나와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문장 이해력으로 가고 하면은 좀 더 떨어져요. 올해 7살이 되는 진이도 혜림이처럼 심각한 청각장애를 겪었다. 하지만 진이는 혜림이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칼로 사과를 깎아요. 칼로 사과를 깎아요. 그렇지. 아저씨 눈이 커요. 아저씨 눈이 커요. 과자 안 먹어요. 과자 안 먹어요. 나한테 공 던져. 나한테 공 먼저 던져. 한 번 더 하자. 언제 선생님이 먼저 넣었어? 그것은 바로 청력을 회복한 시기였다. 선천성 난청이었던 진이는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됐을 때 인공 탈피행관 이식 수술을 받아 청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언어 치료를 받았다. 혜림이 역시 태어날 때부터 보청기를 써도 거의 반응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난청이었다. 하지만 혜림이는 12살이 돼서야 인공 탈피행관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청력에 의한 그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2세 내지 3세를 훨씬 지난 12세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언어 발달이 아주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수술했기 때문에 지금 수술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고 또 언어 치료가 앞으로 장시간 계속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한테 공 던져. 나한테 공을 던져. 그래. 진이? 야, 바이올린 한다고? 오랜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 진이는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해 의료진을 놀라게 했다. 지난 1년 동안 바이올린을 배운 진이는 틀린 음을 잡아가며 동요 한 곡을 정확하게 연주했다. 의료진을 감탄하게 만든 진이. 진이의 모습 어디에서도 청각장애의 흔적은 볼 수 없었다. 지금 진이는요,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일반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나 뭐 다른 어른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령의 그 또래에 있는 아이들하고의 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표현이나 이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를 이처럼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 긴 뇌발달의 여정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빵,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혜림이. 콩. 하지만 혜림이는 1학년 아이들이나 할 법한 받아쓰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 쓰세요. 눈,